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경청 쿠션의 저자 조신영 작가님의 최신작 엘리베이션 파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전은 산삼과 같다고 작가님은 말합니다. 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책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나름 환산한다면 책 한 권에는 평균 3억에서 4억 원 정도 지적 자산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지적 자산을 불과 15,000원 내외로 살 수 있으니 책을 사서 읽는 것은 남는 장사가 아닐까요? 고전에 가득 넘치는 수표다발, 그것을 현찰로 바꾸는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사랑,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이기적인 울타리를 부수고 대의를 위해 기꺼이 사랑을 몸소 행하는 용기를 보일 때 비로소 고전의 지혜는 방긋 웃으며 우리에게 그 힘을 나눠줍니다. 우리를 먹구름 너머의 눈부신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엘리베이션 파워, 조신영 지음, 클래식 북스. 마음을 다하여. 유배를 떠난 조선 후기 학자가 있습니다. 촌 동네에 틀어박혀 간간히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18년 동안 수십 명의 제자를 길러내지요. 길러내는 제자마다 마지막에는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왜냐고요? 깐깐한 스승이라 제자들이 쉽게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출세를 위해 제자들의 뒤를 돌봐주는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창을 들고 스승의 방에 뛰어들어 욕하고 헐뜯으며 등을 돌린 제자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 이야기입니다. 다산이 전남 강진의 바닷가 마을에 정착.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까까머리 15세 소년 하나가 머리를 극적이며 다산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아이도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하느냐? 소년은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둔한 것이요. 둘째는 앞뒤가 꽉 막힌 것이며 셋째는 분별력이 없어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제가 과연 문사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산은 대답합니다.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3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들어보니 너에게는 그것이 없구나. 첫째는 외우는데 민첩한 것이요. 둘째는 글짓기에 날렵한 것이요. 셋째는 깨달음이 재빠른 것이다. 외우는데 민첩한 아이들은 공부가 쉬워 보여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글을 날렵하게 짓는 아이들은 자기 재주만 믿고 글이 가벼이 들떠 허황한 대로 흐르지. 이해력이 빠른 아이들은 투철하게 알지 못한 고로 그 지식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머리가 둔하다고 했지? 너처럼 머리가 둔한데도 공부를 파고드는 사람은 식견이 넓어진다. 앞뒤가 막혔다고 했지? 그 막힌 것을 한번 뚫게 되면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답답하여 분별력이 없다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마하는 사람은 결국 지혜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파고드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뚫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역시 부지런히 해야 한다. 연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역시 부지런히 해야 한다. 소년이 묻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저는 부지런히 이 세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지런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다산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데 있다. 삼근계로 알려진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은 소년은 학문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황상, 다산이 가장 아낀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산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황상은 끝까지 다산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깊고 넓은 성찰과 연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산이 유배 초기 지은 시를 읽어보면 마음을 다하는 일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애절량. 갈반마을 젊은 아낙 길게 길게 우는 소리. 관문 앞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 보고 울부짖네. 출정 나간 지압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 있다 해도 사내가 제 약물 잘랐단 소리 들어본 적 없네.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 아인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 집 3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네. 억울한 하소연하려 해도 관과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네. 남편이 칼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한데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누에 치던 방에서 불알 까는 형벌도 억울한데 민나라 자식의 거세도 진실로 또한 슬픈 것이거늘 자식을 낳고 사는 이치는 하늘이 준 것이요. 하늘의 도는 남자 되고 땅의 도는 여자 되는 것이라. 거세한 말과 거세한 대지도 오히려 슬프다 할 만한데 하물며 백성이 후손 이을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랴. 부잣집들 1년 내내 풍악 올리고 흥청망청. 이네들 한 톨 쌀, 한 치 배 내다 바치는 일 없네.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평하다니.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 시구편을 거듭 읊노라. 시대의 암울함을 노래한 애절량입니다. 관가의 수탈이 극에 달해 죽은 아버지에게서 세금을 뜯어내는 백골징포, 입가에 젖이 마르지 않는 갓난 아기를 장정으로 취급해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의 실상을 고발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1803년 가을 내가 강진에 있으면서 지은 시이다. 갈대밭에 사는 한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군적에 등록되고 이정이 소를 빼앗아 가니 그 사람이 칼을 뽑아 생식기를 스스로 베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뇌를 당한다 고 했다. 그 아내가 생식기를 관가에 가지고 가니 피가 아직 뚝뚝 떨어지는데 울며 하소연했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렸다.
내가 듣고 이 시를 지었다.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을 때 터져 나오는 비통함의 눈물이 우리 심장을 적실 때 비로소 마음을 다하는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촉촉히 적셔질 때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일은 하늘의 천명을 깨달을 때 내면에 천둥처럼 울리는 부름을 듣게 되었을 때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선택과 바꾸지 않을 진짜 나다운 삶을 마주할 때 불부터 어찌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기쁨이나 쾌락이나 호기심으로부터 비롯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비통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슬픔, 인간에 대한 연민, 진정한 삶에 대한 갈구,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나기 어려운 덕과 같은 척박한 삶에서 신음하는 인생들. 빛을 찾아 헤매지만 늘 어두움에 짓눌려 외적 환경이 어떠하든 무엇을 이루었든 벗어날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리는 먹구름 아래의 고단한 삶을 품을 때 터져 나오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삶은 순간적 호기심에 끌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집어등의 환한 불빛처럼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기저기 화려하게 번쩍이는 빛에 휘둘리는 삶이 아닙니다. 다산의 애절양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응시할 때 내 안에 불붙는 마음입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 둔함, 미련함, 나약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한 이 3번의 부지런함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평생 유지하는 비결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우화 1. 한 남자가 발령을 미국으로 받아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가고자 했지만 한사코 거부합니다. 낯설고 물서른 타국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 손사래를 칩니다.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될까 염려한 거지요. 어쩔 수 없이 아들 가족만 미국으로 건너가고 할머니는 혼자 살아갑니다. 할머니는 갈수록 기력이 떨어지고 표정도 어둡습니다. 동네에서 폐지를 주어 겨우 생계를 유지합니다. 미국에 잘 사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들한테서는 소식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궁핍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아들의 불효막심한 행동에 분노합니다. 할머니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동네 사람들의 심사가 뒤틀린 것을 알고 변호하지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편지를 보낸다우. 가끔 그림도 보내줘서 아들이 그리울 적마다 편지와 그림을 보면서 잘 지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안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 찾아갑니다. 이상한 예감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단정한 모습으로 잠들듯 숨져 있었습니다. 미국 아들의 연락처를 찾느라 방을 뒤지던 동네 사람들은 벽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몇 장의 작은 그림을 발견합니다. 저것 좀 보세요. 사람들의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거기에는 미국 은행에서 발급한
1만 달러 수표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할머니는 수표가 지닌 가치를 모른 채 아들이 자신에게 보낸 그림인 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우화 2. 한 남자가 등산을 갑니다. 폭설이 내리는 겨울산에서 조난당합니다. 홀로 강원도 깊은 산속을 헤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탈진하기 직전 멀리 불빛을 발견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 기어갑니다. 눈을 떠보니 따스한 방 안, 주름 가득한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약초캐는 노인이었지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이 지독한 눈보라는 3, 4일을 걸릴게요. 그 사이 몸을 잘 회복하시구려. 할머니는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아끼지 않고 내놓습니다. 눈보라가 잦아지고 체력을 회복한 남자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지요. 봉투에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시하고 수표 한 장을 담아 할머니 방 한쪽 구석에 놓고 산을 내려옵니다. 수표는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을 큰 돈이었지요. 남자는 거부였습니다. 1년 후 다시 겨울, 남자는 할머니가 새 집을 짓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 산골을 다시 찾아갑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낡고 초라한 집이 그대로 있고 싸늘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허겁지겁 방문을 열어본 남자는 숨이 막힙니다. 할머니가 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신 상태로 보아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 큰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는 방을 둘러보다 깜짝 놀랍니다. 창호지 구멍 난 곳을 때우는 문풍지로 수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와 수표라는 이야기가 약간 다른 버전으로 퍼진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전해주어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미국 아들이나 조난당한 남자의 불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보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수표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더라면 수표 대신 현금으로 전달할 방법은 없었을까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에게 당연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도 여전할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전은 산삼과 같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고전의 효능입니다. 길게는 2500년, 짧아도 10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한 고전이 클래식 북스 서가마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 한 권에는 평균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지적 자산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책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나름 환산한 것이지요. 3억 원 정도 되는 지적 자본을 불과 15,000원 내외로 살 수 있으니 책을 사서 읽는 행위는 남는 장사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고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3억에 0을 몇 개 더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경주 황리단길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지나며 살아남은 것들이 고전이든 유적이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의 열혈 팬이었습니다. 그가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것 밖에는 없었겠지요. 오늘날의 애플을 있게 한 것은 플라톤의 저작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바칠 용의가 있다. 논어 페이지마다 1억 원짜리 수표가 끼워져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플라톤 대화편 한 페이지마다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보인다면 허황된 말일까요? 논어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며 수백억 원의 실물 가치를 갖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지혜와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수표를 현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고전 한 권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가치를 환전하는 방법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단지 똑똑한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잘 벌고 유식하고 사회적으로 쭉쭉 높은 자리를 꿰차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고 그들이 일구어 가는 사회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뉴스만 봐도 악취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똑똑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석학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자 그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진해 참전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집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성을 갖고 있기에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고전에 가득 넘치는 수표 다발. 그것을 현찰로 바꾸는 비밀번호는 2글자입니다. 사랑. 공동체를 섬기는 사랑. 약자를 보살피는 사랑.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이기적인 울타리를 부수고 대의를 위해 기꺼이 사랑을 몸소 행하는 용기를 보일 때 비로소 고전의 지혜는 방긋 웃으며 우리에게 그 힘을 나눠주고 우리를 저 먹구름 너머에 눈부신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련한 사냥꾼 방식. 한 꼬마가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아이들에게 금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는 제주로 이주할 것을 결심하지요.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고 놀고 소리칠 수 있게 된 아이. 오름을 보고 반짝이는 영감을 받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은 원래 발이 있어서 걸어 다녀야 하잖아요. 일은 안 하고 대신 로봇한테만 시키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고 살만 쪘어요. 그래서 몸은 커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을 산이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오름이 되어 버린 거예요. 레미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엄마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 엄마, 레미코는 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 시멘트가 굳지 말라고 돌아가는 거지. 아이. 엄마. 엄마. 응? 아이. 지구도 사람이 굳지 말라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의 철학적인 질문을 엄마는 마음에 간직합니다. 제주 한적한 마을 모퉁이에 자리한 아이 가족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느리고 충만한 삶을 만끽합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것, 차단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야, 거긴 안 돼. 그만. 소리가 입에 붙어 있었죠. 제주에 온 후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집이 이웃과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마음껏 발산하고 내지르죠. 무념무상은 정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빈 공간입니다. 잠이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이완의 정점인 것과 같습니다. 이 비움과 이완이야말로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생각은 답습의 단절이고 기존의 해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우리들의 조각 가능성 바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계를 서둘러 개념화하고 분석하기 전에 당혹감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합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무심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생각의 정점입니다. 신영복 처음처럼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